어느 유명한 연구자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 나라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세 가지 비밀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여기 옥스퍼드의 한 연구실에서 30년 넘게 한 나라만을 연구해온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처음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이 됐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가 발견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교육 문화까지. 그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과연 그가 밝혀낸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옥스퍼드의 번잡한 거리에서 처음으로 K-팝 음악을 들었던 순간이요. 10대 아이들 몇 명이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동작들이 음악의 리듬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 몇몇이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완전히 이야기 속에 몰입한 모습이었죠. 근처 카페 창문에는 이런 광고도 붙어 있었어요. 한국어 배우기, 미래의 언어. 그 장면을 보고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제임스 박사거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해 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1970년으로 돌아가곤 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바로 그 해요. 제가 19살이었을 때 세상을 탐험해보고 싶다는 설렘에 가득 차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교수님들께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다들 제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거길 왜 가려고 하니? 라며 물으셨죠. 거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야.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 끔찍한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이잖아. 그 말이 사실 틀리진 않았어요. 1970, 당시 한국은 생존 자체가 큰 과제였어요. 평균적인 한국인의 연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거든요. 그건 영국의 평범한 가정이 한 달 식비로 쓰는 돈보다도 적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뭔가 저를 세상 반대편의 그 작은 나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발을 디딘 서울은 지금의 반짝이는 대도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거리는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웅덩이로 가득 찼고 많은 건물들은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벽이 무너지고 금이 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깨를 축 처지고 다녔는데 가난과 고된 삶의 무게를 짊어진 모습이 역력했죠. 공기는 작은 난로에서 피워올린 석탄 냄새와 작은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매콤한 김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공기 속에 또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요. 그리고 결이요. 다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에너지였어요. 그게 저를 계획했던 2주간의 방문보다 훨씬 더 오래 그곳에 머무르게 만들었어요. 지금,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해요. 한국의 스마트폰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주머니 속에 있고 전기차 배터리는 모든 대륙에서 차량을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단순히 인기 있는 걸 넘어서 글로벌 문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한때 국민을 먹여 살릴 식량조차 부족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따라하는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기술, 문화, 그리고 혁신의 글로벌 리더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수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바로 한국의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든 숨겨진 힘들이죠.
이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한국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해요. 왜 케이팝이 소셜미디어에서 불처럼 퍼지는지, 왜 한국의 기술 회사들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는지, 왜 전 세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지 설명해 주는 열쇠죠. 오늘날 제가 옥스퍼드 거리를 걸으며 보게 되는 풍경만 봐도 한국의 영향력이 뚜렷이 느껴져요.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선 한국 음식점, 한국 브랜드로 가득 찬 전자제품 매장 진열창, 공원에서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는 스터디 모임들까지. 가끔 그런 사람들 곁에 잠시 멈춰 서서 들어보곤 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려 했던 그때를 떠올리곤 하죠. 저는 제 경력 전체를 한국을 연구하는 데 바쳤지만 여전히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놀라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제가 배운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여정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한 나라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결단력, 혁신,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발견한 세 가지 비밀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비밀은 왜 한국이 멈출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에요. 이건 희망, 결단력,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땅을 딛는 순간 여름 더위가 저를 벽처럼 내리쳤어요. 그때가 1970년이었고 저는 겨우 19살이었죠.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지만 고향의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에 가려고 해? 그들이 물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데다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도 못했잖아. 하지만 제 아내는 무언가가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서울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더 강해졌죠. 먼지가 자욱한 거리를 걸으며 전쟁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물들 옆을 지나던 기억이 생생해요. 길거리에선 음식 냄새와 배기가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가게 간판들은 수리도 덜 된 벽에 삐딱하게 걸려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었죠. 매일 저녁 해가 지고 가로등이 깜빡이는 시간쯤이면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창문 너머로 책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전기가 없어 촛불 하나로 공부하던 한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그 소녀의 의지에 감동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어느 날 두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서점을 발견했어요. 문을 밀어 열자 종이 울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저를 방했어요. 책들은 선반이며 테이블, 심지어 바닥에도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의 책은 낡았고 표지는 바랬으며 페이지는 접힌 자국 투성이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죠. 왜 이 책들이 이렇게 낡았어요? 나이 지긋한 서점 주인이 눈가에 깊은 주름을 드러내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있는 책들은 적어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었어요. 책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읽게 해주거든요. 어떤 때는 온 가족이 한 권의 책을 돌려가며 다 읽곤 하죠. 이건 단순히 독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식을 향한 갈망이었죠. 그 열망은 어디에서나 보였어요. 공원에서 영어를 연습하던 아이들의 눈빛, 긴 노동 시간을 마치고 야간 학교에 다니는 어른들의 굳은 표정,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들의 모습에서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놀란 건 한글, 그러니까 한국의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전에 공부했던 다른 아시아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들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이건 과학적인 체계였고 인간의 입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만들어진 문자였죠.
각 글자의 모양이 혀와 입술이 움직이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건 전혀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후 도서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라는 책이었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인데 1377년에 한국에서 제작된 거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럽의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기 무려 78년 전에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이 발견은 제가 알던 인쇄 역사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을 보는 제 시각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난이 있었어요. 부서진 건물들과 포장되지 않은 도로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생존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가을이 되어 옥스퍼드로 돌아갔을 때 교수님들은 저에게 더 중요한 나라를 연구하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촛불 아래 공부하던 학생들, 그 작은 서점에서 공유되던 책들, 그리고 제 서양적 편견을 깨뜨린 고대의 인쇄 기술까지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제 커리어를 한국 연구에 바치겠다고요. 사람들은 제가 실수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항상 가난할 거야. 절대 중요한 나라가 되진 못할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을 봤으니까요. 단순히 부서진 건물들과 먼지 나는 거리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봤거든요. 제가 발견한 건 한국의 숨겨진 강점들이었어요.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 과학적인 혁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요. 지금 돌아보면 제 본능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웃음이 나요. 오늘날의 한국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에 가난하고 전쟁으로 황폐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리더죠. 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여름을 보냈을 때 발견했던 3가지 위대한 강점이 있었는데 이 강점들이야말로 한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원동력이었어요. 그 3가지 강점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2000년에 옥스퍼드 제 사무실에 앉아 라이프 매거진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컴퓨터나 전기차 같은 주제들을 지나쳤는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바로 금속 활자 인쇄가 1위로 뽑힌 거였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부터예요. 잡지에서는 이 발명의 공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게 돌렸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건데 한국이 이미 구텐베르크가 첫 성경을 찍어내기 훨씬 전에 이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1377년 한국 청주의 흥덕사라는 작은 절로 데려가 볼게요. 거기서 금속 활자를 이용해 이라는 책을 찍어냈어요. 구텐베르크가 유명한 성경을 찍어내기 78년 전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처음인 14년에는 이라는 더 오래된 금속 활자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143년이나 앞선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당시 책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속 활자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무판에 한 페이지씩 손으로 새겨야 했어요. 책 한 권을 만드는데 꼬박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나무판은 쉽게 깨지거나 닳아버리고 실수도 많았죠. 마치 교과서를 통째로 손으로 직접 쓰는 것처럼요. 게다가 복사본마다 오류투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금속 활자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걸 레고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금속 글자를 만들면
그걸 다양한 조합으로 재사용해서 원하는 책을 만들 수 있었죠. 금속 활자는 나무처럼 닳지 않아서 오래 쓸 수 있었고, 덕분에 책을 훨씬 빠르게, 더 적은 실수로 대량 생산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금속 활자 기술이 실크로드를 통해 한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구텐베르크의 인쇄 방식과 한국의 기술을 비교해 봤는데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금속 혼합 비율이나 글자를 주조하는 방식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마치 서로 다른 나라의 요리사가 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만든 것 같았죠. 이 발견은 제가 현대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컴퓨터 칩, 휴대폰 화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걸 보면 그게 단순히 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몇 세기 전 금속 활자를 만들 때 보여줬던 섬세함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한국 제조업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얘기만이 아니에요. 한국 발명가들은 인쇄 기술을 비밀로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기술을 다른 이들과 공유했고, 그게 아시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퍼지게 됐어요. 이 지식의 확산은 유럽에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위대한 학문과 예술의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을 줬어요. 요즘 한국이 케이팝, 드라마, 영화로 전 세계 사람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처럼요. 몇백 년 전에 나온 한 가지 발명이 한 나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말해줄 수 있는지 저는 놀랍기만 해요. 오늘날 한국의 성공을 볼 때 그 뿌리를 금속 활자의 혁신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건 한국이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된 첫 번째 이유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게 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금속 활자가 지식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요. 바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글쓰기 시스템이요. 한국에는 그게 있죠.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은 세상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라요. 하지만 그건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게요. 600년 전쯤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했어요.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없었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은 세종대왕에게 큰 고민거리였다고 해요. 제가 경복궁 복도를 걸으며 연구를 하던 때 마치 세종대왕께서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는 듯했어요. 문제는 명확했어요.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자라고 불리는 이 복잡한 문자들을 익히려면 몇 년은 걸렸거든요. 똑똑한 학생들조차 기본적인 텍스트를 읽기 위해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단어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그림을 외워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시 한자를 배우는 게 딱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어와 중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거였죠. 한국어를 한자로 쓰는 건 마치 네모난 말뚝을 동그란 구멍에 끼워 넣으려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에는 중국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소리와 문법이 있었거든요. 마치 영어를 이모지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1443년에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바로 한국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자체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학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렇게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3년 동안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했어요. 사람의 입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이런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모양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계속 수정해 나갔죠. 그 결과물이 바로 한글이었어요. 이 놀라운 문자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이어서 오늘날 학자들조차 감탄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특별한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끼라는 글자를 보세요. 우리가 끼 소리를 낼 때
혀가 입 안쪽 뒤쪽에 닿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재미있는 건 이 이끼라는 글자가 실제로 혀가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작은 그림처럼 보여주는 셈이죠. M, 미음도 마찬가지예요. M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을 보면 글자와 똑같아요. 하지만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주의 균형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음 글자는 세 가지 간단한 모양을 기본으로 만들었어요. 점, 은 하늘을, 가로선 으은 땅을, 세로선 이은 사람을 상징했죠. 이 모양들을 조합해서 모든 모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24개의 기본 글자만 있으면 어떤 한국어 단어라도 쓸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글자들이 블록처럼 함께 조립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글자들을 쌓아서 한 음절씩 딱딱 맞춰 쓸 수 있었거든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간단한 요소들로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세종대왕께서 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세상에 공개하셨을 때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똑똑한 사람은 아침밥 먹기 전에 배울 수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 그 말 그대로였어요. 오늘날 한글을 배우는데 몇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한글이 과학적으로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현대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한글을 아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한글의 규칙이 워낙 논리적이고 명확하니까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술 회사들도 한글의 구조를 연구해서 더 나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대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미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봤지만 한글은 정말 특별해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유일한 문자니까요. 마치 언어의 설계도를 온전히 갖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한글의 창제는 한국의 특별한 점을 보여줘요. 지식을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열망이요. 세종대왕께서는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두고 권력층이 계속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문해력이라는 선물을 주기로 결심하셨죠. 이 결정은 오늘날 한국의 모습, 즉 교육과 혁신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현대의 서울 거리를 걸을 때면 한글이 어디에나 보이죠. 거리 표지판, 스마트폰, 그리고 케이팝 앨범까지. 이 글자들을 볼 때마다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나라가 떠올라요. 그가 국민들에게 주신 선물은 이제 전 세계에까지 퍼져서 혁신과 배려가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1970년에 처음으로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밤에 걸었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해는 이미 오래전에 졌지만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 창문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느 작은 집을 지나칠 때 한 소년이 나무 탁자에 앉아 낡은 공책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한 자그마한 촛불로 환히 비춰지고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서는 3명의 여고생들이 희미한 전등 아래서 교과서를 함께 읽고 있었고 서로 돌아가면서 내용을 소리내 읽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이드였던 김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죠. 제가 한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와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시골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서는 농부들이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돈을 조금씩 모아 학교를 짓더라고요. 그 학교는 나무 벽과 양철 지붕으로 만들어진 아주 단순한 건물이었지만 안에서는 아이들이 영어, 과학, 수학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침도 먹지 못했을 텐데도 그들의 눈은 결의의 찬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모든 연령층에 걸쳐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할머니 박 여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매일 밤 성인 문해 수업에 참석하셨대요. 젊었을 때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라며 그녀는 자랑스럽게 연습 노트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이제는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은 단지 성적을 잘 받거나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깊은 곳에 뿌리 박힌 가치였어요. 한국 가족들은 오랫동안 배움이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믿어왔거든요. 조선시대 성구이 1960에는 가난한 집안이라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려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곤 했어요. 교육이 단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현대 한국에서도 저는 이와 같은 정신을 봤어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비를 대기 위해 추가로 일을 하셨고,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부했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배움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1970년대 서울에서 만난 여고생 영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에 공부를 했대요. 정규 수업이 오후 4시에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공부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교과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어려운 개념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 배우는 거죠. 이런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한국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대학 졸업자 수가 많은 부유한 국가들보다도 더 많아진 거예요.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한국 교육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평생 배우는 걸 계속해요.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노인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어요. 또 다른 수업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죠. 어떤 버스 운전사는 저에게 그가 인공지능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고 했어요. 미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라더군요. 이런 끊임없는 학습 문화가 한국을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어요. 한국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데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소를 세우고 한국 인재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한국은 교육 지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대학에 진학하는 젊은이들의 비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제 시험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들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점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육은 사람들을 미래에 대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학생들은 전통적인 과목과 함께 코딩, 로봇공학, 인공지능도 배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며 그 성공 비결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단지 학교나 시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배움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 교육을 지지하는 가족들,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생님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제가 한국을 연구하며 보낸 세월을 돌아보면 교육은 단지 한국 성공의 한 열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토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첨단 기술, 대중문화, 경제성장,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깊은 학습과 지식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거죠. 이 때문에
저는 교육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라고 믿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이 한국이 앞으로도 성장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점이에요.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는 이 세상에서 한국인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옥스퍼드의 제 사무실에 앉아서 한국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 자료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럴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요. 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얘기해 볼게요. 혹시 제가 금속 활자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건 단순히 책을 만드는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요즘 제가 서울을 방문하면 그와 같은 정신이 한국 곳곳에 스며 있는 걸 느껴요. 아파트 단지에서 로봇이 택배를 배달하는 걸 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모습도 봤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고요. 이런 게 더 이상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건 한국이 이 성공을 전 세계와 나눈다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셨나요? 한국 영화를 본 적은요? 당시엔 대부분의 도시에서 한국 음식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K-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고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의 최고상을 수상하고 있어요. 주요 도시마다 한국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대가 됐어요. 지난주 제 손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네요. 손녀가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이 이렇게 멋져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1970년에 처음 본 한국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좁은 골목길,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들, 그리고 가난. 하지만 그때도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교육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인기 있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아요. 세 가지 특별한 요소가 어우러져 있죠. 바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혁신적인 정신, 한글을 창제한 과학적 사고, 그리고 제가 촛불을 밝힌 공부방에서 봤던 그 깊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 세 가지는 마치 레시피의 재료 같아서 함께 섞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접고 구부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있어요. TV 화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종이처럼 돌돌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도 그저 평범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빠르게 충전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발명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쯤 한국이 기술과 문화 모두에서 세계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예측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저를 놀라게 하거든요. 지난달에는 인공지능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또한 음악 스튜디오에서는 전통 한국 악기를 전자음악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아티스트들을 만났어요. 한국의 젊은 여러분, 정말 운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의 조상은 금속 활자를 만들어 지식을 전 세계로 퍼뜨렸고 한글을 발명해 어떤 문자보다도 인간 언어를 컴퓨터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교육에 대한 믿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이 소중한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놀라운 일을 만들어 보세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해요.
옛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할 줄 알고 기술과 인간의 마음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으며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한국은 이런 역할을 맡기에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종종 제게 묻곤 해요. 한국 연구를 이제 그만두실 건가요? 그러면 저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만둘 수 있겠어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막 시작인데요. 저는 앞으로가 정말 궁금해요. 한국이 최초로 바다 위에 도시를 쓸까요?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낼까요?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되는 언어가 될까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친 혁신, 과학적 사고, 그리고 배움에 대한 헌신 덕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가치가 아니라 전 세계가 본받을 글로벌 가치가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을 마무리하며 제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뜨네요. 또 하나의 한국 혁신이 글로벌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한국 어딘가에서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이걸 더 멋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이 한국을 계속해서 앞서가게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전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내 사무실로 향했어요. 늘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똑같은 건물들을 보곤 했죠. 유럽의 고전 건축을 주로 연구하던 저에게 이 거대한 현대식 건물들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건물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공사 현장이었는데 보통의 공사장과는 뭔가 달랐어요. 현수막에는 맨해튼 한국문화원 건립 현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순간 톰의 미완성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공사장 울타리 너머를 바라봤어요. 작업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크레인이 거대한 유리 패널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경비원들이 유난히 많았고 그들은 단순히 안전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계속 경계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보시나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여성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김민지라고 소개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건축가 중 한 명이라고 하더군요. 네, 뉴욕에 이런 곳이 생기는 줄 몰랐네요. 제가 말했어요. 민지는 잠시 공사장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문화는 건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듯했죠. 혹시 여기서 일하던 기자 한 분 알려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톰이라고.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얘기할 순 없네요. 조심하세요, 기자님.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는 의문만 안고 남겨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톰의 실종, 그 긴장된 분위기, 민지의 경고, 이 모든 게 평범한 문화시설 건립 이야기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본적인 정보들을 찾아봤죠. 이 프로젝트는 2009년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던 그때 한국은 오히려 뉴욕의 중심부에 투자를 결정한 거였어요. 더 찾아볼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필 이 시기였을까? 왜 이렇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였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우연한 만남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네요. 수잔이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전 그저 평범한 문화시설 기사를 쓰게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였죠. 문화적 자부심, 정체성을 지키려는 투쟁,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한 나라의 열망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저는 큰 변화를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하루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굴러갔고 도시 문화 연대기 The Chronicle of Urban Affairs의 문화사학자로 일하면서 일정이 잘 짜여져 있었죠. 유럽의 예술과 건축을 연구하고 자갈이 깔린 거리와 성당의 첨탑을 돌아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다지 짜릿하진 않았지만 그게 제 삶이었거든요. 그러다 전화가 왔어요. 제 편집자 수잔이 뉴욕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자신의 코너 사무실에서 저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 한국 관련 기사를 맡아야겠어요. 그녀가 책상 너머로 파일 하나를 밀며 말했어요. 그녀의 어조는 침착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에서는 경고 같은 게 느껴졌죠. 한국 관련 기사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왜 저예요? 저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데요. 수잔이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어요. 우리가 가진 사람들 중에 당신이 최고잖아요. 토미 맨해튼 한국문화원에 관한 중요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무실 사람들은 톰이 단순히 그만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고 봐야죠. 전날까지만 해도 데드라인에 대해 중얼거리더니 다음 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긴 거라고는 애매모호한 사직 이메일 하나랑 미완성된 조사 자료뿐이었죠. 저는 주저하며 그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흘낏 봤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저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수잔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루던 프로젝트가 중요하긴 해요. 한국 쪽에서 여기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톰이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해요. 저는 살짝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수잔,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다른 사람한테. 마이클! 그녀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저는 그 마닐라 폴더를 몇 시간 동안 바라봤어요.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구글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봤죠. 대한민국, 한글, 그 나라의 문화적 수출품들, K-팝이랑 K-드라마요? 당연히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맨해튼에 있는 한국문화원? 그게 그렇게 큰일일 줄은 몰랐어요. 결국 궁금증이 이겼죠. 저는 폴더를 열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서는 지루했어요. 재무기록, 허가서, 건축 설계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이 맨해튼의 고급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시기가 대담하다 못해 거의 무모해 보였어요.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와중에 왜 뉴욕에 투자했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죠. 이 문화원은 단순히 멋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선언이었어요. 세계 무대에서의 정체성을 알리는 강렬한 메시지였던 거죠. 한국은 자신들의 힘, 역사, 그리고 미래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이건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외교, 그리고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디테일들이 있었어요. 톰의 조사 자료에 낙서처럼 적힌 메모들요. 반대, 비밀, 방해 공작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죠. 외국의 개입에 관한 암시도 있었고요. 도대체 어떤 문화원이 이런 문제를 끌어들인 걸까요? 특히 한 문장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짓길 원하지 않아. 여기서도 지금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톰은 뭘 발견했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을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미스터리였어요. 질문들은 쌓여가는데 답은 전혀 나오질 않았죠. 왜 한국이 이 시점에 뉴욕에서 이런 일을 벌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못해 저는 이 이야기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말이죠. 이걸 하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프로젝트와 가까워져야 했고 그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느꼈어요. 폴더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밖에서는 도시의 평소처럼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넘쳤어요. 택시 경적 소리, 번쩍이는 광고판,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뭔가 더 큰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 창문 너머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그들의 역사와 투쟁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걸 깨달았죠. 이 문화원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처음 제가 맨해튼 한국문화원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마치 군사기지처럼 보였어요. 높은 울타리와 감시 카메라, 24시간 순찰하는 경비원들. 이런 건 보통의 건설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가 이런 보안을 강화한 건 최근의 사고 때문이에요. 현장 책임자 박진호 씨가 저를 안내하면서 설명했어요. 제가 경비 태세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난달에만 3번의 침입 시도가 있었다고 해mat해요. 누군가 야간에 건설 장비를 망가뜨리려 했고 중요한 설계도가 도난당할 뻔했대요. 가장 심각했던 건 며칠 전 일이었는데 한 작업자가 자신의 신분을 위조했다는 게 발각됐다네요. 단순한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진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기록하면서 톰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그도 비슷한 의심을 했었나 봐요. 그의 노트에는 조직적인 방해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했거든요.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설계도를 보니 이 문화원은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더군요.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한글의 벽까지.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문화의 요새였어요. 우리가 지키려는 건 단순히 벽돌과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진호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에요. 누군가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라는 게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씨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어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 공작들이 우연은 아닐 거예요. 톰이라는 기자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톰의 이름이 다시 나오자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톰을 아셨나요? 몇 번 만났죠. 그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걸 말하기 전에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건설 현장이지만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보안 카메라, 경비원들,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사라진 기자까지. 제 기사는 이제 단순한 문화원 소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해 보였어요. 누가, 왜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하는 걸까요? 톰은 무엇을 발견했길래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이 모든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몇몇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거야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걸 막는 게 아니었어요. 그 건물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잠재우려는 시도였고, 그들이 꽤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후에 한국문화원의 웹사이트가 다운됐거든요. 그냥 잠깐의 오류일 거라고들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 웹사이트는 열려있는 시간보다 닫혀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연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보안 전문가였는데 그녀도 이미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이 깜빡이는 모니터들로 가득했어요. 단순한 한두 팀이 아니에요. 여러 그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팀들이고요. 대부분의 공격은 중국 쪽에서 온 걸로 추적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맨해튼에 있는 문화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지연 씨는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상징하는 걸 문제 삼는 거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고 있어요. 음악, 영화, 음식, 패션 모두요. 그 모든 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문화원은 그걸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 문화원을 그냥 또 하나의 기사거리로 단순히 드라마가 있는 건물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그걸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한국의 상징을 없애려는 시도였고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디지털 상으로도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는 저에게 공격의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DDoS 공격이라고 해서 가짜 트래픽으로 서버를 마비시켜 웹사이트를 다운시키는 방식이 있었고 피싱 이메일로 직원들을 속여 비밀번호를 탈취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건 가짜 뉴스였어요. 갑자기 문화원이 돈 낭비라는 식의 기사가 여기저기서 뜨기 시작했어요. 관리가 엉망이라느니 심지어 조직위원들이 부패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연 씨가 저에게 하나의 파일을 건네줬는데 그걸 보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안에는 익명으로 공격을 계획한 그룹들 사이에 이메일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원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쓸데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중 한 이메일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그 이메일에는 한글, 그러니까 한국의 알파벳이 사실 한국 것이 아니라고 퍼뜨리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였어요. 한글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한국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글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공격자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의심을 심으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한글의 문화적 의미를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이건 그냥 해킹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자료들을 넘기며 말했어요. 문화 전쟁이에요. 알면 알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문화원 서버를 공격하는 건 단순한 해커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공격이었어요. 지연 씨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 보통 정부나 기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그런 공격이 한 문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지연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긴장돼 있었어요. 현장에 좀 와보세요. 보여줄 게 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그녀가 엔지니어 팀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로채서 분석 중이었어요. 그 데이터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걸 확인시켜줬어요. 이 방해 행위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멈추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한국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개관이 실패하면 지연 씨가 말했어요.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그냥 외부인의 시선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의 입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지우려 할 때 그걸 맞서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현장을 떠나기 전에 지연 씨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파일 하나를 건네줬어요. 저한테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파일 안에는 일부 공격이 거대 기업들과 심지어 외국 정부와도 연관이 있다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더 큰 규모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일만 계속 생각했어요.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 그 프로젝트에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던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는 지연 씨.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공격받고 있는 문화원의 핵심인 한글 벽까지. 이건 이제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꼭 전해야만 했어요. 처음에 한글의 벽에 대해 들었을 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22m 높이의 설치미술 작품으로 한글 블록들로 덮인 예술적 걸작이라는 설명만 들었거든요. 강준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가 이 벽을 디자인했는데 이 벽은 인류를 위한 메시지 보드처럼 만들어졌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출한 희망, 연결, 평화를 담은 단어들이 각 블록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거대한 구조물 앞에 서보니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 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물 같았죠. 햇빛이 벽에 반짝이는 금속 블록들에 닿으니까 전체 구조물이 등대처럼 빛나더라고요. 블록 하나하나가 독특했고 각 블록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보낸 문구들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어요. 친절하자 같은 단순한 메시지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다 같은 깊은 의미의 문구들까지 있었죠. 제가 번역 없이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문장들에 담긴 감정은 보편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 벽을 환영하는 건 아니었어요. 공사장 바깥에는 시위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구호는 거리를 따라 메아리 쳤어요. 그들의 피켓엔 돈 낭비, 나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시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 고용된 시위꾼들에 대해 많이 배우고 나니까 뭔가 더 음흉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시위대만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포럼과 언론 기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글의 벽이 엘리트주의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보통 사람들보단 지식인이나 예술가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글 자체를 공격했죠. 한글이 그냥 중국 문자를 베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이 생각보다 저한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전에 한글에 대한 역사를 배웠거든요. 세종대왕이 15세기의 독점적인 엘리트 계층만이 아니라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단 걸 알았어요. 한글을 그냥 베낀 거라고 말하는 건 이 벽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현장 근처 카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연이 불쑥 찾아왔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이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얇은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파일 안에는 보고서, 이메일, 그리고 도청된 통신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 용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연이 요약해서 설명해줬어요. 누군가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을 깎아내리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한글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축하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들려는 거죠. 왜요? 제가 물었어요. 벽 하나를 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벽이 아니니까요. 지연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건 상징이에요. 만약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실제든 상징적으로든 한국의 문화적 상승세를 약화시킬 수 있죠. 그게 진짜 목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에서 뭔가 단단히 얽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예술이나 역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한글의 벽에 대한 비난 캠페인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는 연달아 위기를 맞았어요. 납품업체들이 계약을 막판에 파기하면서 애매한 사업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고 공사는 계속 지연됐어요. 작업자들은 강력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압박에 대해 수군거렸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이 프로젝트를 막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일이 조금씩 안정되려는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요 납품업체 중 하나가 아예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거예요. 그 업체의 자재 없이는 한글의 벽 건설이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동안 현장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크레인도 멈췄고 작업자들도 사라졌어요. 프로젝트의 심장이 뽑혀나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대체 공급업체가 나타난 거예요. 공사가 거의 즉각적으로 재개됐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작업자들은 야간 조명 아래서까지 늦게까지 일하며 뒤처진 시간을 만회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방해를 받은 게 오히려 그들에게 불을 지른 것처럼 보였죠. 중심이 되는 문화센터 개관일이 다가올수록 모든 게 더 치열해졌어요. 외부의 시위는 점점 더 커지고 소리도 더 커졌고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소문도 퍼졌어요. 강준 작가는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고 벽의 마지막 세부 작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마지막 블록이 설치된 날, 저는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주위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작업자들은 왔다 갔다 하며 지시를 외쳤고 자원봉사자들은 장비를 나르느라 분주했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로 크레인들이 한글의 벽의 마지막 조각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 블록이 딸깍하며 자리를 잡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작업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울타리 바깥에 모인 몇몇 구경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계속 치고 있었더라고요. 완성된 벽을 바라보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몰려왔어요. 그건 단순히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불굴의 의지의 증거였어요. 반대에 맞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한글의 벽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매 순간 싸워서 얻어낸 결과였죠. 그날 저녁 현장을 떠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글의 벽은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한 번이라도 작아지거나 지워지거나 무시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문화는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는 새로운 블록 하나를 더 갖게 되었죠. 개막식 아침은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전율로 가득했어요. 저는 노트와 펜을 들고
일찍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공기는 상쾌했고 한국문화원 주변 거리는 분주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고 경비원들은 조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역사적인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현장에 다가가는데 제 눈길은 한글 벽에 사로잡혔어요. 그 벽은 높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는 글자들로 이루어진 숨 막히게 아름다운 모자이크였어요. 각 블록이 마치 생명력을 띠고 있는 듯 보였고 벽에 새겨진 메시지들이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기념비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목소리였죠. 이미 방해 공작에 대한 이야기는 퍼질대로 퍼진 상태였지만 이 소식이 행사의 그림자를 드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무언가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보였어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이들은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단순히 궁금해서 와본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늘어나는 군중 속을 걸으며 여기저기서 들리는 대화들을 엿들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어린 딸에게 한글의 의미를 설명하며 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마치 선생님처럼 보였어요. 한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벽을 회복력의 상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관광객으로 보이는 무리도 벽의 정교함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장소의 에너지에 이끌리는 듯 했어요. 정고가 되자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젊은 한국인 합창단이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자 군중 속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아름답고도 서글프게 조화를 이루었고 그 멜로디는 한국 전통 민요에서 따온 것이라더군요.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대요.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고 그 순간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것 같았어요. 연설이 시작됐을 땐 주위 사람들의 표정에 집중했어요. 외교관, 예술가, 건설 노동자, 학교 아이들까지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한국 대사는 수년간의 기획과 노력을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에 남은 건 한글벽에 대한 그의 말이었어요. 이 벽은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과 연결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벽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마지막 연설자는 벽의 예술가 강준 씨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이 벽의 각 블록은 목소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모두가 보고 싶고 들리고 싶고 속하고 싶다는 동일한 열망을 공유한다는 상징이죠. 그는 벽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버튼이 눌리자 한글벽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블록 안에 내장된 조명이 점등되면서 설치물 전체가 색과 글자로 이루어진 화려한 모자이크로 변했어요.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벽은 단순히 빛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듯 느껴졌고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모든 이들의 희망이 빛을 통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문화원 안을 걸으며 곳곳을 둘러봤어요. 건물 내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한국 요소가 조화를 이룬 걸작이었어요. 한 방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유물들은 자랑스럽고 강인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공간에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논리를 소개하는 인터랙티브 전시가 있었는데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배워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제가 함께 일했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지연 씨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제 훨씬 여유로워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그간의 노력을 조용히 인정했어요. 이번 승리는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현장에서 땀 흘린 사람들부터 기술자와 예술가들까지 모든 이들의 승리였죠.
하루가 끝날 무렵 한국문화원은 이미 살아 숨쉬는 교류의 중심지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도서관을 거닐며 평소에 손도 대보지 않았던 책들을 발견하고 있었고, 한 무리의 청소년들은 한복을 입어보며 포토부스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공연장에선 전통 한국 악기와 재즈를 결합한 저녁 콘서트를 준비하는 밴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글벽 근처에 서서 해가 지는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건 단순히 건물 하나나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 기존의 이야기에 도전하고 우리를 연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벽은 하나의 비전으로 시작해 반대에 부딪히고 거의 완성되지 못할 뻔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당당히 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예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저항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희망이었어요. 제가 기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메모를 적고 있는데 한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벽으로 다가왔어요. 소년은 벽에 새겨진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그 문구를 번역해줬어요. 세상은 하나의 가족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한글벽은 정말 특별한 일을 해냈어요. 어려움을 빛으로 바꾸는 등대가 되어준 거죠. 이후 며칠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이메일을 받게 될 텐데 그들 모두 이 프로젝트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 서 있었을 때 저는 한국문화원의 진짜 유산은 헤드라인이나 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유산은 바로 이곳을 찾아와 배우고 연결되고 축하했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유산은 이 벽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서서 세상과 자신의 목소리를 나누는 한 나라의 이야기요.